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이 포기하고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제재를 했더니 감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고 첨단 반도체를 할 생각도 안 하다가 이거를 이제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고 엔비디아 칩에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럼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에요. EU가 이번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이제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럽 관세로 향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조금 변할까요? 뭐 충격은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작년에 자동차를 491만 대 수출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는 4분의 1, 123만 대예요. 근데 전기차를 어디에 수출했냐 보면 유럽이 가장 많기는 해요. 28%, 아세안이 19%, 브라질이 4%. 근데 여기다가 123만 대에다가 28% 곱하면 35만 대가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이 전기차를 얼마를 팔았냐? 950만 대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하면은 이건 뭐 아주 많이 나은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전기차에 타격을 줄 거냐 아니냐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요. 대신 이제 뭐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제일 큽니다. 한 작년에 보면 3,005만 대 정도 그 차를 샀고 미국이 한 1,650만 대,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유럽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이 저렇게 보복 관세를 세게 때린 이유는 전기차에서 중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국내에서 워낙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또 정부가 돈을 바치기 때문에 국내에서 번 돈 가지고서 해외에다가 이제 우회 수출을 하는. 그래서 아마도 지금 40% 보복 관세를 때리면 저것은 현재 공장 짓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이 40% 관세를 때린다는 것이 전기차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이 뭐 전기차를 제대로 우리 최근에 벤츠도 불러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유럽의 전기차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고율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이 유럽 국가들의 이제 기술력 또는 이제 자재 수급, 고용 요걸 하라는 것에 간접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전기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들의 유럽 공장 진출 요게 아마 굉장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가적인 보복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 뭐 유럽의 명사들이 BMW, 벤츠, 아우디, 뭐 페라리 다가 중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합쳐갖고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가 아닌 석유 자동차에 대해서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누가 더 충격이 크냐 그러면 유럽이 몇 배 충격이 큰 거죠. 중국은 뭐 35만 대 안 팔아도 그만이지만 유럽은 중국에 팔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맞물리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충돌보다는 오히려 이제 EU의 의도가 자기네들의 낙후된 산업을 중국에 매기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걸 유럽을 자극시켜서 자기네 경쟁력 올리려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지만 유럽이 중국을 뺏기는 거 아닌가.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이 상하이에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 100만 대짜리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미국의 모든 이제 정부 관료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에 공장 짓지 말고 첨단 공장 더더구나 짓지 말고 기술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앨런 머스크는 미쳤죠.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경쟁력이 1등인 놈이 중국에다 공장 짓서 물건 팔면 중국 시장 다 쓸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나간 중국의 관리들은 왜 테슬라를 유치를 했냐 이거예요. 그건 미스테리잖아요. 근데 그 답은 중국은 살을 주고서 뼈를 얻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시장에 20% 30% 먹어가는 건 좋은데 테슬라가 샹하이에 100만 대 캐파의 공장을 짓는 순간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세계 인류의 반도체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 상하이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의 인류 공급망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중국의 전기차들이 저렇게 잘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라는 매개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이걸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액면으로 보면 40% 때리면 죽었지. 그런데 문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국의 전기차 중에서 아마 4분의 1 정도는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테슬라는 유럽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샹하이 공장에서 만든 거를 배로 싣고 유럽에 갖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복 관세를 세게 때린다고 하는 것은 유럽이 미국한테 때리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액면을 보기보다는 그 이면을 조금 보면은 그 왜 이렇게 고율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지 맞보복을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에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전고체 배터리 중국 기업들이 이제 2025년, 2026년 이제 상용화를 예고했는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할까요? 기술은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시장이 있으면은 미친 듯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장이 안 보이면 기술을 빨리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되니까 지체가 너무 먹거리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시작을 했어도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63%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마찬가지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4%가 중국 배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원래는 전고체 배터리가 일본이 이제 잘한다고 그랬었고 우리가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가장 앞서갑니다. 내년 말부터 반고체 배터리를 이제 실장을 할 예정이고 2026년에 제대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제품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 리튬을 이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염호 그 소금 호수에서 그걸 뽑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염호 자체가 이제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쪽은 이제 나트륨에서 이제 리튬을 뽑는 이제 나트륨 리튬이죠. 그래서 소금에서 바닷물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 이거를 이제 바닷물이 워낙 많으니까 물론 그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것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중국이 그걸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그 사이에 전기차를 전 세계 60%를 팔았으니까 그 사이 돈을 번 거죠. 그래서 투자 여력이 있고 시장이 보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 센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부가 강하게 푸시해주고 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의 이제 정책의 차이, 시장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의 격차를 자꾸 벌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국 이제 메모리 업계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이제 좁혀오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분위기 무지 나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그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마라, 기술 당연히 주지 마라, 장비에 대한 AS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주 뭐 죽을 맛이었죠. 2021년에 제재가 들어가지고 2022년, 2023년 하반기까지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공장을 계속 짓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단가가 떨어져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말이 되지만 이 퀀티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산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보면 다시 이게 생산량이 훅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장비가 수급이 안 돼서 생산을 못했던 것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가 일정한 부분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브로킹이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주 뒤통수 치는 걸 잘하는데 미국 2022년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하의 로직 제품, 뭐 18나노 이하의 D램, 뭐 128탄 이하의 낸드 이걸 만드는 기술 장비 이런 건 절대 중국한테 주시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5월인가요? 러먼드 상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뭐 공식 행사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집에 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웨이가 뒤통수를 세게 쳤죠. 7나노를 쓴 하웨이 메이트 60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러먼드가 뭐 이제 정말로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러면 14나노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브로킹을 했는데 어떻게 7나노짜리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비밀은 시칼 진공입니다. 회칼로 해를 뜨면 한 번에 깨끗하게 이제 보기 좋은 해를 뜨는데 중국이 회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쓰고 있는 두 타가 시칼을 갖고서 4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단 얘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7나노 정도를 만들려면 EUV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사놓은 것은 DUV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DUV를 예를 들면 포토샵에서 그냥 카메라로 좋은 카메라 하나 딱 찍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진 4장을 찍어가지고 4장을 서로 합성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쿼드루플 패터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서 7나노짜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이제 이거를 지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고 지금 중국으로서는 뭐 기술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될을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국산화하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을 기술 개발력을 너무 물러보면 안 되는 것이, 전 세계 지금 어떤 나라도 네덜란드 ASML이 하고 있는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생각 안 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대만도 생각하는데, 중국은 완전 브로킹이 들어왔기 때문에 ASML의 노광 장비를 국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0나노는 이미 했고 한 달 전인가 60나노짜리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켰다고 오피셜리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SMIC나 이런 데다가 이제 28나노짜리를 국산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하는 중. 그 정도로 와 있어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최하 고양이는 그릴 수가 있죠. 근데 고양이도 안 그리려고 하면 뭐 아무것도 못 그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고 엔비디아 칩에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냐? 거기 이제 비밀은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그래서 우리는 뭐 자본주의는 사업부에서,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A사업, B사업, C사업소 중에서 우리가 ROE를 10% 맞춰야 되는데 C가 적자가 나. 그럼 어떡할래? 없애라. 매출 비중 얼마나 되니? 5%? 그럼 95%가 잘하면 되죠. 5% 날려버려. 그게 지금 삼성이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이제 뒤진 공공연한 비밀인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이게 ROE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그 대표적인 반도체 SMIC는 국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정부가 보존해 줄 거야. 그리고 수율 신경 쓰지 마. 제품만 나오면 돼. 그래서 얘들은 이제 돈이 아니라 기술만 확보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험실에서 만든 제품을 또 양산 라인에 매스에 걸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램프업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한 1등 한 40% 나와야 걸어요. 근데 중국은 10% 나와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이 급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공장 4개를 짓는 거죠. 그러면 40% 같이 되는. 그래서 적자가 나든 말든 분량이 많이 나든 말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10개가 이제 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이 포기하고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재 역설? 제재를 했더니 감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고 첨단 반도체를 할 생각도 안 하다가 이거를 이제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죠. 그럼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에요. 금년 상반기에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의 대중국 매출 비중을 보면 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를 봤더니만, 지금 전 세계에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42개인데 그 중에서 22개인가가 중국에서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제 다 공급해가지고 미국, 네덜란드, 일본 장비 회사들이 다 떼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만 못 벌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하는데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일본의 최정상급 장비는 국산화를 못 하는데, 우리처럼 그보다 급이 떨어지는 2류, 3류 장비는 국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거는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우리한테 지금 생긴 겁니다. 지금 미중의 그 전략 경쟁,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이게 뭐 굴 날아온 돌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계속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50%, 100%, 200% 늘어나는데 우리만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 당국이 이제 TSMC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화웨이에 이제 AI 칩을 공급했다, 이런 이유에서인데, 현재 중국의 AI 경쟁력 수준이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미국이 지난번에 화웨이한테 그 7나노에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 화웨이를 단속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7나노도 화웨이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SMIC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칼신 공으로 만든 거예요. 낮은 기술의 제품을 만들어 반제품을 만들어줘서 중국에서 완성을 시키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중국의 AI 경쟁력이 뭐냐고 그럴 때 AI가 반도체 칩이냐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냐 뭐 이건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하는 건 칩을 자꾸 포커스를 해요. 칩을 보면은 엔비디아 칩이 최강이긴 한데 엔비디아도 자기가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니죠. 그 팹리스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TSMC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 반도체 설계하는 기술은 엔비디아보다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한 3,400개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뭐 150개, 200개 그러는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고, 미중 제재를 하기 전에 그 2019년 그때 보면 전 세계 탑10 그 패밀리스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하웨이의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6등인가 7등인가 했어요. 이미 그때 탑10 안에 들어갔고 우리는 전혀 랭킹 안에 든 게 없고, 작년에도 보면 윌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가 웨얼구폰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탑10 패밀리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럴 정도로 중국의 그 설계 능력은 뛰어난데, 설계를 했다고 해서 이게 레시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빵을 구워주는 이제 베이커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능력에서는 뭐 미국에 비해서 크게 뒤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아킬레스건인 그걸 레시피는 좋은데 빵을 구워줄 수 있는 베이커리가 없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기서 지금 뒤지고 있고, 근데 중국이 그럼 AI를 안 하냐 그러는데, 지금 AI에서 뭐가 구멍이 있냐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H100, A100의 칩을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구멍이 또 생긴 것이, 지금 뭐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을 계속 돌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처음 그 반도체를 사가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면 물건을 못 파는 건데, 중국이 제3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도를 통해서 중동 국가가 엔비디아한테 그 칩을 사가는 것은 그건 아이디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레이 마켓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상당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힘이 과거 같지 않은 것이, 중국에 공급하지 마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돈 많이 줄게, 2배 줄게, 3배 줄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공급했다가 미국한테 걸리면은 혼쭐을 하니까, 그게 어려우면 제3국이, 예를 들면 싱가포르이 대표적인데, 싱가포르이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크게. 근데 거기서는 싱가포르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A100이나 H100을 공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요 서버를 중국이 와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차이나라고 안 하고, 얘들도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뭐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이게 아이디가 국적이 태국이나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나 사우디나 그 아이디로 이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서버를 그냥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중국 데이터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적으로 자국 내에 있는 서버하고 똑같은 효과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AI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스톱됐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제가 그런 그레이 마켓이나 또는 서버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는 지금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그 허점이 이제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중국이 AI 칩을 못 만들면 쟤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높으면 버블이라고 그러고 성장률이 낮으면 이제 위기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좀 과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이 금년같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5%예요. 근데 세상 천지에 5% 성장하는 나라가 이게 망했다? 이러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미국 2%, 작년에 우리는 1% 성장했는데 일본은 0%고 유럽도 1% 성장하는 나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5% 성장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간다? 그거는 조금 과장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망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고 흥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믿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망할 이유 쪽에만 포커스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비교해서 30년 얘기를 하는데 5.5% 성장하다가 5% 4.6으로 떨어졌는데 일본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럼 이거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제 조금 객관적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는 저는 그렇게 보여서요. 냉정을 찾아야 된다. 갓파더 대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을 앞에 놓고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 내가 흥분 상태가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중국은 한 번도 우리하고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지 언제 중국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통일될 뻔했잖아요. 뭐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하지만 김정은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통일했으면 되지만 중공군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게 수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중국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 사는 친구 뭐 그랬는데 서로 총불을 겨루고서 서로 목숨을 노렸는데 어떻게 친구입니까? 근데 그것은 한중 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가 틀어지냐 그러면 물론 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수교한 이후로 92년 이후로 2022년까지 30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냈어요.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어요. 근데 2023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적자가 뭐 작년보다는 적지만 낮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되면 친구, 돈 안 되면 남.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안 되는데 미국 기업들은 왜 중국에서 공장을 안 빼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한국 기업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시장이 나빠서 망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미국에 이게 GM 포드 공장 뺐다는 얘기 없어요? 테슬라 공장 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스벅 우리는 카페펜에 빠졌지만 스벅 여전히 장사를 잘해요. 그리고 맥도날드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우리는 뭐 후나 소라수 다 뺐는데 미국 에스트로드는 여전히 장사를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거는 중국의 시장이 망했다기보다는 중국은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 은, 동을 하는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동을 못 따고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를 시장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30년 동안 돈 벌다가 한 해 적자가 났다고 하면 이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바꿀까 또는 적자를 대폭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논해 봐야 되는데 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어떤 뭐 세미나 포럼 학회 이런 데서 대중적자의 원인과 대책 흑자 전환의 길은 없는가 이런 거 논의하는 언론사 포럼 세미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시류에 그냥 탑승해버리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 좀 과하고 또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작년에 3천만 대를 샀어요. 미국이 1650만 대인데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34%를 산다고요. 우리 옆집에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안 보고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안 보고 살면 좋은데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그리고 서로 붙어있는 나라를 이거를 안 본다고 안 볼 수가 없고 무시한다고 무시되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다시 중국을 냉정하게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만리장성을 6,000km를 쌓아도 그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이 뭔지를 보고 만리장성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돈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저거 만리장성 꼭 무너질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정서적으로만 접근하는 그 실리 경제가 아니라 감정 경제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성적으로 보고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최근에 보면 미사일 쏘고 뭐 도발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해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해행위 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해행위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중국을 대신할 굉장히 든든한 새로운 동아줄이 되냐?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